환경 이슈에 대한 우리 지역민의 외침을 듣다. 현장의 메아리. 국내 환경 핫 이슈 살펴보고 현장에서 도민분들의 생각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현장의 메아리에 윤성종 에코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구별 라디오 월요일의 남자. 월요일에 활력을 불어넣고 환경 이야기를 활력 있게 하는 월요일의 남자 에코리포터 윤성종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죠. 네.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죠. 네. 그 이유는 바로 6월 3일에 이제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오늘은 각 대통령 후보들이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후보별 공약들도 등록된 상황이니 네. 각 후보별 환경 공약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조기 대선이라서 네. 시간도 촉박한 선거인데 이런저런 정쟁에 휘말리다 보면은 후보들의 공약이 많이 묻혀버리곤 하잖아요. 네. 예. 특히 좀 이런 것들에 이런 공약에 집중하지 않는 네. 언론의 모습에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오늘 지구별 라디오에서는 네. 각 후보들의 환경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기 정부가 환경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중요하죠. 예. 일단은 기후 정책의 핵심은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예. 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가장 최근 발간한 6차 보고서에서 지구 온도를 1.5도 이상 높이지 않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정도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 정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에 대한 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2022년 기준 7.6% 감축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기 정부의 책임이 정말 막중한 건데요.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오는 9월까지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관련 결정에 따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도 설정해야 하고 법제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환경 공약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목표를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한 이 대책이 네. 정말 시급한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도 때인데, 필요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깊게 논의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 가려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환경 공약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우리 환경 공약에 얼마나 좀 관심이 있으신지, 어떤 환경 공약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고 왔는데요. 그 목소리를 담은 첫 번째 현장의 메아리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뭐 딱히 찾아본 건 없고요. 뭐 예전에 그냥 뭐 대선 후보들이 나오면은 뭐 친환경 에너지나 뭐 태양광 발전 어떻게 하겠다, 전기차 뭐 등등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약간 공약들이 보면 거의 다 대부분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 놓고는 사실 이게 대선에서 이제 돼도 그렇게 막 뭐가 달라지는 게 크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약간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딱히 찾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요즘의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란 사태 이후로 이제 경제도 좀 안 좋아지고 네. 또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붕 뜬 것 같은 분위기에서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런 전반적인 환경 공약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후 위기가 더 주목을 받아야 자연스럽게 이런 사안들이 시민들의 관심으로 이어지는 건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조금 그 환경에 눈이 가기 전에 좀 더 막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이 먼저 보이다 보니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분야인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각 후보별 환경 공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다 할 환경 공약을 내놓은 후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핵심 10대 정책 공약들을 보면 후보들의 기후위기 의제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놀랍게도 전체 후보자 7분 중에서 단 2분만
기후공약을 내어 놓았습니다. 예. 기후위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임을 생각하면 정말 좀 실망스러운 일인데요. 이전 공약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대선 때는 기후위기 문제가 이보다는 좀 더 비중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비춰졌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선거는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정책 순위가 이전보다 좀 밀린 점이 비교가 됩니다. 예.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세 번째 공약으로 기후대응안을 내놓았었습니다. 네. 당시 국민의힘도 기후공약을 10번째로 거론했고 녹색정의당은 기후 관련 공약이 정책 목록 첫 번째였습니다. 전반적인 우선순위만 비교해도 이번에 발표된 대선 공약에서 기후 관련 정책들이 이전보다 후퇴했다는 것이 기후 환경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편의상 저희가 기호 순으로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기호 1번인 이재명 후보의 환경 공약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고 선진국 책임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이행 방법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이 중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2040년 석탄 화력 폐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얻는 발전 수익을 주민들이 소득으로 향유하는 햇빛 바람 연금 확대 등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 및 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방안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환경 공약 들어봤는데요. 네. 그동안 이야기되어 온 것들 그러니까 좀 반복되는 얘기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좀 그럴싸한데 네. 이게 어떻게 친환경적인 정책인지 연결지어지지는 잘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후 분야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대선과 총선 때 내놨던 공약들이 아무래도 반복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예. 구체성이 조금 떨어져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컨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을 공약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함께 제시되지는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2대 총선 때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2%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회는 2035년 감축 로드맵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만들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조차 밝혀왔던 것으로 예. 이 정도 공약은 뭐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말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또 뭐 경제산업 영역을 포함해서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의 원전 관련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정책을 뭐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대형 원전 2기 등을 새로 짓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한 상태라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네. 네. 특히나 윤 정권 이전에는 이런 원전 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걸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냥 국민의힘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렇죠. 것이냐라고 암묵적 읽힐 수 있죠. 동의냐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환경 공약에 있어서만큼은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아쉽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생태 분야 공약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의 공약 중 생태 그리고 환경 분야는 그 다른 후보들에 비해 좀 더 눈에 띄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예. 육지와 해양의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그리고 4대강 제자연화와 수질 개선 추진 등이 제시된 것인데요. 예.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자연생태계의 복원 방법을 강조한 것으로 전 지구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UN 생물다양성 협약의 취지에 따라 4대강을 재자연하는
재자연화하는 그 복원 방식까지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육지에 비해서 해양 보호구역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네. 우리 해양 보호구역 30%로 늘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과 좀 결을 같이 하는 공약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도 제시한 뭐 환경 공약이 있나요? 네, 뭐 김문수 후보 공약에서 기후란 단어는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등 재난 관련 정책을 제시한 8순위 공약에만 등장을 합니다. 예. 기후 정책은 핵심 목표인 뭐 탈탄소와 탄소 중립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예. 2순위 공약인 AI 에너지 3대 강국 도약에서는 AI 산업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건설과 한국형 소형 원전 상용화 등으로 원전 비중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환경 공약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도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건 이제 네. 원자력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네.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그럼 뭐 이어가겠다 뭐 이런 내용 같죠? 네,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얘기하면서 예. 이 원자력이 이제 아무래도 많은 나라에서 전력 생산이 좀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고 뭐 이러한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런 친환경적인 면을 일단은 대표적으로 좀 생각해서 그거를 좀 환경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하시는 말씀이 네. 이 원자력이 생산될 때 그 순간만큼은 뭐 탄소 배출이 그렇죠.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게 오히려 친환경적인 발전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네, 방사선 유출이 우려되는 뭐 안전 문제나 핵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환경 문제와 직결되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말은 아직 김 후보님 공약에는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어떨까요? 이준석 후보의 이 10대 공약에는 기후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합해서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하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환경부를 통합해서 건설교통부로 만들겠다는 정부 조직 개편 관련 공약에만 있었습니다. 네, 네. 결국 개혁신당도 환경 분야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뭐 공약은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을 알 네. 수 있는데요. 네. 권영국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 7명 중 구체적인 환경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였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공약을 10대 공약 중 5번째 우선순위로 제시했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들이 있었나요? 네, 권영국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70%, 2040년 85%, 2045년 95%등 시기별 감축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위해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긴 윤석열 정부의 1차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2030년 이후 감축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네.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한국의 탄소 예산이 길어도 2035년 이내에 전부 고갈될 것이라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선 2018년 배출량에서 2050년 배출량까지 직선으로 이을 것이 아니라 아래로 처진 포물선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가능한 한 초기에 감축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권 후보의 공약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배출량을 다소 급진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은 네. 목표치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써 무시하면서 좀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책임을 당장 우리부터 불편함을 나눠 갖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뭐 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결국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네. 후보들의 화석연료 관련한 공약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후보들의 공약은 크게 석탄 화력 발전 폐쇄를 뜻하는 탈석탄, 재생에너지 원전 등의 열쇠말로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탈석탄을 말한 것은 권영국 후보, 이재명 후보 2명으로 권 후보는 2035년, 이 후보는 2040년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탈석탄 선언에서 빠져있던 일본이 지난해 2035년 탈석탄을 선언했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2030년 전후까지 석탄 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온 것을 고려하면 그나마 권 후보가 국제 수준에 맞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탈석탄을 하려면 이제 화석연료가 제공하던 에너지를 대체할 다른 네. 수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재생에너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탈석탄의 핵심 대안입니다. 여기서도 권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었는데요. 2035년까지 전체 발전원의 60%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아래 만들어진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3%로 늘리겠다고 했으니 그 2배를 약속을 한 겁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을 뿐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권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이 후보의 공약은 실현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예.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네. 지금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탄소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탄소세가 강화되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뭐 기업이랄지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탄소세와 관련한 공약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탄소세 도입을 공약한 것도 권 후보뿐이었습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겨서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요성 논란이 사실 있기는 하지만 우호적인 여론이 조금 큽니다. 기후정치 바람이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시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2%가 탄소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 거죠. 맞습니다. 이 탄소세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늘 수는 있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기후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고만 하면은 감수할 만하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예. 반면 지난 총선 때 탄소세 도입을 공약했던 민주당은 이번 공약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내용이 빠져 있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권 후보의 경우 야심찬 목표를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다른 후보들 역시 토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재원 확보 방안 등 더 진전된 이야기를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권영국 후보가 기후 환경과 관련한 공약은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나 야심차다 보니 네, 정말 맞아요. 실현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이제 반문이 뒤따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권 후보가 최근 더 강화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추가로 내놓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입니다. 15일 권영국 후보가 처음 내놓은 공약보다 더 강화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추가로 밝혔는데요. 처음 밝힌 공약인 2030년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투자를 금지,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를 위해서 2035년 탈석탄 선언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 달성으로 소개된 이 전력 부분 공약은 이번에 석탄 발전소를 2035년 이내에 신속히 폐쇄로 바꿨고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민영화를 막고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으로 공약을 좀 더 구체화 및 강화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런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도 필수이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원래 공약인 탄소세 도입,
녹색 채권 등 공적 재원 활용 및 공공 투자를 중심으로 펀드 활용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 공공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강화로 기후위기 유발에 책임이 큰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이른바 기후정의세를 통해 마련하고 국책은행으로 녹색 공공투자은행 설립을 한다는 계획을 추가했습니다. 예. 그 밖에도 권 후보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 재수립, 탈플라스틱 순환사회로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무분별한 데이터 센터 신규 확대 규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재난국가 책임제 실현, 4대강 제자연화 및 기후 대응댐 백지화 등을 추가로 공약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지구별 라디오에서 그동안 다뤄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어떤 고민과 대책이 포함돼 있는 것은 권 후보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우리 도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한번 의견을 들어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공약을 낸 후보가 두 명뿐인 사실과 그 중에 한 명도 구체적이진 않다는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에 대한 도민분들의 생각과 반응을 좀 담아왔는데요. 그 목소리와 반응을 담은 두 번째 현장의 메아리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 정부에서 이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탄소 절감에 대한 좀 뭔가 그 숙제를 좀 만들어 놓고 약간 눈에 띄는 실적이 없이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차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대선 후보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공약이 없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차기 정부가 딱 들어서게 되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약간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 시민들의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사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접 공약을 살펴보고 정말 구체적인 뭔가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을 에게 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오늘 네. 이야기 준비하시면서 성종 씨도 좀 느끼신 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오늘 이야기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치권에서는 저의 생각보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는 없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후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세운 후보도 있었지만 차기 정부에서 그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웠고, 예.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게 조금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아직은 듣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도 중요하고 발전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뭔가 자극적인 이슈들에 가려서 네. 정작 우리 미래와 환경에 정말 중요한 의제들이 곧잘 그 논의의 장에서 사라져버리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유권자들이 직접 찾아보고 검색을 해봐야 살펴봐야 알 수 있는 현실인데요. 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윤성종 에코리포터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